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미혼 여성입니다. 예전에 작가의 작품인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려는 아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약 8년 전 우리 집에서도 실제로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동침은 아니었지만 한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까지는 있었죠. 작가의 동거 정도로 해야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어쨌든 지금은 그 지겨운 상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밤에도 깜짝 일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한 배에서 나고 자랐지만 여동생과 전혀 닮은 점이 없어요. 생김새는 물론 성격, 식성, 취향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먼저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자매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대부분의 면에서 다른데 생동력과 독립심이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애교는 없죠. 반면 여동생은 겁이 많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상냥하고 포근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와는 달리 어른들 사이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동생과 제가 이렇게 상반된 성격을 가진 것은 부모님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원인은 아빠의 외도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임의로 직장에서 사고를 잃은 후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한쪽 다리로 절름발이가 되셨죠. 산재 처리로 매달 상당액의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가와 여자에 빠져 살게 되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이 든든하게 들어오니 자연스럽게 게으르고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 대신 돈을 벌고 차량까지 운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는 연금은 그룹 단위하에 푹 빠져나가는데 사용되었어요. 망가져가는 아버지를 볼 때면 다친 것은 다리가 아닌 아버지의 정신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아빠와 멀어졌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다고 하시던데요. 한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리를 다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아빠 탓만 하지 말고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봐야 해요. 하지만 잠시 후 엄마조차도 려면은 아빠를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버렸어요. 아빠는 아직 7살밖에 안 된 동생을 데리고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던 사실을 엄마가 발견했거든요. 그 외에는 모르지만 자식들 앞에서 그런 추악한 짓을 했던 아빠를 엄마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양심이 있어서 엄마에게 저와 여동생을 맡기면서 아빠의 연금을 위자료와 양육비로 지불하는 걸로 결정되었어요. 엄마에게 제출해 드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아빠의 이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 여자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빠의 연애 상대인데 자녀가 3명이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친할머니도 결국 재산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승낙하셨던 것이더군요. 여기서 그만이 아니라 고모나 조카마저도 그 여자를 엄지손가락으로 환영할 때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십 년 가족으로 살았다 해도 돈 앞에서는 누구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동안 이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크게 대접하고 살아온 엄마가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죠. 앞으로는 엄마를 내가 지켜주겠다고요. 그때 이후로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일은 없었어요. 나는 엄마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찍 의지가 되어버렸고 게다가 1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있어서 더욱 자신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반면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나 저에게 많이 의지하곤 했어요. 문제는 성장하고도 그러한 성향이 변하지 않았고 연애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에게 끌렸던 여동생은 남자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나는 그런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싸웠어요. 모든 자매들처럼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자랐습니다. 물론 엄마한테는 몰래 말이에요. 그래도 중학생 때까지는 그럭저럭 말을 듣던 여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에는지 머리가 컸다고 반항을 시작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던 탓도 한몫했던 것 같네요. 뇌 학교에서 것을 기만했던 여동생은 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툭하면 학교도 빠지고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게 동생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언니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 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 밖에서 저녁을 먹으며 얘기하게 되었어요. 사주며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대뜸 이러지 뭐해요. 언니 나 학교 그만두면 안 돼.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알바를 하면서 돈 벌다가 오빠랑 결혼이나 할까 봐. 네 나에게 몇 살 좀 벌써 결혼 타령이야. 그리고 너 지금 학교를 그만두면 중졸이야. 절로 살기도 힘든 세상에 중졸이란 말로 뭘 하겠다는 건데. 그러게 너 지금 학교를 그만둬서 어떻게 살 거야?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란 거 알아?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남자한테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네 인생 좀 나는 것 한순간이야.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엄마가 어떻게 우릴 키워왔는데 네가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냥 처음부터 전문을 보여주세요. 이게 다 자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책했지만 자신은 생각이 달랐어요. 한 부분 밑에서 똑같이 교육받고 자라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자란 건 분명 본인 탓이니까요. 그때부터 저와 여동생은 갈등을 세우고 살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못한 사이처럼 냉랭한 관계로 말이에요. 집을 나갔던 동생은 1년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귀던 남자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버려진 거였어요. 제 눈에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지만 동생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사람들도 만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 동생이 다시 방에서 나온 건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돌변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받았고 게다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두 번째에서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를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 시절에는 제가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엄마를 돌보게 되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었던 동생은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려운 간병 생활을 했어요. 주말에는 제가 교대로 도와주긴 했지만 평일 내내는 엄마 곁을 지키며 병원에서 진행을 도와준 건 동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동생에게 고마운 마음만 들어요. 제가 늘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약이 독해서 쉬쉬 토하는 엄마를 하루에도 몇 번씩 씻고 달래며 엄마의 암과의 싸움을 함께 했었기 때문이죠. 동생은 같은 병실을 쓰는 보호자들도 모두 감탄할 정도로 엄마를 극도로 돌봤습니다. 이런 배려 덕분에 엄마의 상태도 나아져서 약 1년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치된 것은 아니었고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답답해서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와 동생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의사의 조언을 따라 엄마를 모시고 매일같이 동네를 돌며 가볍게 산책했고 암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진 음식으로 엄마의 식사 대신을 책임졌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던 영향이었는지 엄마와 동생은 1팀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였던 것을 느낄 정도로 동생은 부탁하여 5년 넘게 엄마의 간병을 도맡았고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유는 동생이 간병인으로 취직하기 위해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생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간병인으로서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했어요. 또래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즐기고 소개팅을 하며 MT에 참석하는 반면 동생은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환자들과 대면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몇 년 동안 사이가 벌어져 불편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나눈 형제인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에게 그랬어요.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가는 생각 없냐고요. 사회복지학과나 관련 학과를 나와서 지금보다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언니의 언니가 보면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위치하고 살 줄만 알았는데 병원에서 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는데 더 힘을 쏟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었어. 힘들고 욕도 많이 들리지만 그래도 난 내 일을 좋아해. 언니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쟤는 이제 아직도 철없는 중학생처럼 느껴져. 보이던 동생은 어느새 속이 꽉 찬 얼음이 되어 있더란다. 동생을 위한 답이자 제멋대로 대학에 가서 편한 직업을 찾으라고 한 제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말이다. 이제는 동생의 일을 대신해서 살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동생을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일은 더는 안 하게 되었어요. 집안일도 안정이 되고 걱정 없이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가운데 회사에서 유럽 지사 파견 신청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쉴 틈 없이 일에 바삐 몰두하느라 변변한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나로서는 이 계기를 놓치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테니까요. 소문으로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일전에 결혼한 동기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남편 있냐, 자식 있냐, 그래서 훌훌다나 한 번뿐인 새해 낯짝을 2번 꿰려고 하기도 해요. 한 번쯤은 널 위해 살아봐야지 않겠니고요. 더없이 멋진 교회가 있어 바라보다 지원서를 바로 건넸어. 혹시 아니, 네가 떡하니 아깝게 평생을 살아볼 용기를 내게 된 거야? 결과는 합격이었죠. 막상 파견을 떠나려고 하니까 겁이 한꺼번에 떨어진다더라고요. 완쾌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동생에게 맡기고 혼자 떠나는 게 어딘지 미안하고 걱정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혼자 속으로만 안고 있었는데 동생이 무슨 걱정이냐고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유럽으로 4개월 파견을 가는 일을 얘기했더니 선뜻 오라고 하더라고요.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이냐고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면 걱정 말라며 유능한 간병인이 있으니까 무슨 걱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보내주라고 했죠. 선물이라도 사다 주고 돌아오라고도 했어요. 엄마한테는 잘 말해주겠다고 약속한 동생이, 어릴 줄만 알았던 동생이 이제는 언니를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도움이 되어서 파견을 잘 다녀올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즘 동생은 정신을 찾은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늦은 밤에 동생이 전화를 했더니 뜬금없이 결혼을 한다고 해요. 갑자기 결혼한다는데 상대는 병원에서 알게 된 현자 가족의 사람이었고 그 남자는 동생과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남자였어요. 기가 차더군요. 동생은 그 남자를 통해 아빠에 대한 향수를 느낀 모양이었어요. 사랑이 아닌 기댈 대상을 찾은 거였죠. 동생의 이러한 연애 선택은 저에게는 최악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 신호가 되었어요. 해외에 있어서 동생을 도와줄 수도 없었죠. 한국으로 달려가서 동생을 도와주려고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동생은 엄마와 재결합을 비밀리에 혼인신고까지 맞춰서 떠나려 해요. 식도 올리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구긴 누구냐는데요. 처음에는 남자가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함께 살아보니 사람이 괜찮다고 하여 나도 윤정이를 많이 아끼고 남자도 없으면 혼자 있기 그렇다고 굳이 나를 모시고 살겠다는 식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덕분에 말년에 사회수발도 받고 살고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말에 황당했지만 한껏 들뜬 엄마 목소리를 듣자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자식인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대신 해준다는 것에 고맙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 엎질러진 일이니 그냥 덮고 잘 지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파견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생각지도 못한 걱정이 생겼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자 없이 새 모녀가 살았던 집에 제부가 들어오니 이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답니다. 일단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랬지요. 안방 화장실은 엄마 방에 있어서 저는 거실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제 불안한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 볼일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게 되었어요. 변기를 사용해도 그런 문제였어요. 제가 사용하고 나온 뒤에는 변기 주변에 소변이 튀어 있어서 찝찝하고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게다가 한여름에도 집안에서 속옷을 입고 있어야 해서 정말 불편했어요. 거기다 거실 TV도 거의 제가 차지하고 있어서 야구나 축구 중계가 있는 날은 우리 새 모녀는 내가 보던 드라마도 못 보고 이해도 못하던 스포츠 경기를 봐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돈 아닌가요? 바로 돈 문제가 불거져 나왔던 거죠. 엄마 앞으로 드러났던 보험들이 전부 해지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암 진단을 받았던 경력으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울까봐 그동안의 보험에는 손을 대지 않도록 관리를 해왔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잘 관리해서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보험료가 올라가서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거의 3배에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데 보험료 20만 원이 빠져나가는 돈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죠. 그러더니 엄마가 핑계를 대며 통장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물러나지 않자 결국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엄마가 제 돈으로 생활을 해주었던 거라는 말이죠. 제 사업 자금도 엄마가 도와주셨네요. 한국에 있지 않은 동안 동생 내외는 엄마를 동거하며 살았었던데 실제로는 엄마가 도로서 내면에 기생한 것이었어요.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을 때 아빠가 전해준 연금을 통해 해결했고 게다가 이후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아 치킨집을 차리지만 날려 먹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낭비를 한 엄마를 질책하지 않은 채 엄마는 돈으로 치들 여행을 하거나 놀기만 하며 2해 동안 일도 없이 살았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것은 백수가 엄마의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아온 것이었어요. 혹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집안에 소란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엄마는 여태 입을 다물고 계셨다고요. 이제는 둘 다 놀고 있는 것이 들키지 않을까봐 아침과 저녁에 가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쇼를 해왔던 것이에요. 윤경아, 윤정일 봐사라도 참아라 채들이라고 저런 살기 쉽겠네요. 지들이 딴엔 한다고 하는 데에 일이 안 풀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는 것이지. 이제 너도 왔고 쟤들도 분가라고 할 테니 그간 일은 모르는 정부도 저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엄마한테 제 동생이 아픈 손가락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이길래 나이든 부모 연금까지 빼먹고 살 생각을 하는지요. 나이든 부모가 낳자 먹은 것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동생부터 내보내기로 했어요. 제부. 그동안 저희 엄마를 모셔 살아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은 저도 돌아왔고 다 같이 살기는 집도 좁네요. 이제 그만 분가를 하세요. 아니야, 분가라뇨. 가족이 달라고 합니다. 가족이라고요.
한 지붕 아래 북적거리며 살면서 숟가락을 서로 주고받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로 계시다는 말이니 장모님이 제가 모실 터라 절친이 분가를 하시는 겁니다. 윤정아, 너도 그것이 좋지 않을 거야. 그래서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이더군요. 마치 캡이 리모컨 버튼에 반응하는 것처럼요. 아니에요. 뭔가 착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내 말은 더는 고양이에게 출산을 맡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없는 동안 어떻게 생활했어요? 아직 1년도 안 된 치킨집을 닫은 채로 누가 널 차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돈으로 운영했는데 둘 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엄마 뒤끝을 빼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따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돈으로만 살아왔다는 거죠.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에 내니면 돌려서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죠. 왜 그렇게 버섯처럼 커버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윤정이야, 너도 제정신 되어. 체구를 잡으며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했다. 이건 넘치는 상반된 얼굴일 뿐이었죠. 처보야. 눈치채지 마. 가난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줄 알았니? 저도 돈이 있어요. 이게 끄는 때문에 제가 나이도 더 어리고 처형한테 이런 수모를 받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윤정이야 너, 말해봐. 네가 우리 어머니를 간병인으로 이었으니까 잘 알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를 떠날 때 내 앞으로 땅을 해주신 걸 너도 알지? 저 어마어마한 땅 부자였어. 근데 왜 이러고 있냐? 그 땅과 모르게 기다리는 나는 걸 말하는 거야? 땅만 팔면 장모님한테 빌린 돈은 2배, 아니 10배로 갚아야 할 거래. 처형이 돈을 줄 것 같다고 유세할 때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땅만 팔면 그때는 처형이 내 앞에서 큰 소리로 묻힐 것이다. 윤정아, 가서 딱 문서를 가져와. 처형이 나에게 땅 주는데 취급하기 전에 그 땅은 젖은 보여줄 거야. 제부말이 떨어지기가 무서워서 동생이 땅 문서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날 못 믿는다는 말에 이 땅 문서를 차용한 테마를 끼면 되겠습니까? 이거 내주면 되겠냐고 물어본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기껏해야 장묘 생각해 처가살이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 부모 말대로 엄청난 규모의 땅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그 땅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맹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그래도 일단 땅 문서를 사라도 잡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땅 문서와 함께 각서를 받아두기로 했어요. 엄마와 동생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나 하고 했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부모에게도 배신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다음날 제부를 데리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거기서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죠. 세부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듯이 꽤나 당황했지만 됐어요. 아무튼 그 일은 그렇게 매듭을 짓고 남은 건 동생 내외의 분가였죠. 제가 말미를 주었던 일주일이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제부가 어떻게 나오느냐 불안했는데 글쎄 집을 구했다며 그 주 토요일에 이사를 나간다고 하더군요. 돈이 어디서 생겨서 그렇게 빨리 이사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봐도 머리만 아프니 더는 묻지 않았어요. 융자를 받았던 사채를 끌어다 쓰던 내용을 알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주말 동생 내외는 약속한 대로 이차를 나갔고 나는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10수년간 연락이 없던 아빠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결혼을 축하한다며 양심상식장에 손을 잡고 들어가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뜬금없는 소리에 혹시 어디가 푸신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글쎄요. 얼마 전에 아버지께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갔답니다. 부모 노릇도 못하고 산나는 해줄 일이 뭐 있겠어요.
전셋집에 보증금을 구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주인께 말해 5천 원을 해줬는데 또한 태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 줄 모르고 함부로 돈을 주네요. 아버지, 제 정신이 아니에요. 윤정이와 같이 왔더니 의심 없이 내어주었지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을 듣니까 내 남편을 속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 부가 맞았어요. 알고 보니 동생은 오래전부터 종종 아빠를 찾아가서 용돈도 받고 돈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빠 부인이 말했고, 그때 이율은 연락을 끊고 살던 중에 이사 보증금을 구하러 남편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다 당했다고 언니 결혼 자금까지 받아 챙긴 걸까요? 동생이라도 참을 수 없어서 동생의 집을 찾아갔어요.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지 않고 집구석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있더군요. 이거 내신 않지만인가? 근데 왜 당신들이 여기서 뭉개고 있어? 이게 제 배야. 넌 이제 언니 결혼까지 팔아가며 돈 뜯어 쓰고 사니 언제까지 그따위로 인생을 살 거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니 주변에 저런 똥파리 같은 것만 꼬이는 거 아니야? 더는 길게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집 계약서 갖고 와. 내가 딴 데서나 팔고 받은 돈 아빠한테 돌려주게 당장 가져와. 그리고 제부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연하이나 어리면 어려서 그런 다쳐요. 그날 먹고도 어쩜 애만도 못해요. 제부 땅 팔리지도 않는 맨 지더군요. 그깟 온도 안 되니까 팔아서 부자 될 생각 일찌감치 접고 우리 아빠한테 받아가 노천이나 내놓으실죠. 안 그럼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제 부가 본색을 드러내 더군요. 야, 너도 내 동생이니까 알 거 아냐. 내가 왜 이런 애란 결혼했겠네. 얘 학벌이 끼라니 똑똑하게라니. 그저 벙청에서 남자 말 잘 듣는 거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 이런 걸 데리고 사라져도 니들이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월 30 하나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겨 그래 먹었냐 싶어. 그래. 먹었냐고 자꾸 가족이 난리야. 그리고 맹지를 땅 아니냐. 기다려봐. 강남 땅도 원래는 똥값이 없기 나 그게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 땅도 그렇게 안 될 일은 보장.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고 떨어져 라는 말이야.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 제조가 있으니 배째고 가져가실 어떤가. 어차피 네 아빠 속인 것도 다 네 동생에게 지시하고 내가 사주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고조를 하든 고발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하셔. 그래봐야 내 동생의 인생에 손대는 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솔직하게 배째라는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동생은 이런 태도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처음부터 사기여온 줄 알게 되자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동생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려요. 흘렀어요. 불쌍했지만 자업자득이었죠. 결국 돈도 안 되는 제부의 땅을 엄마 명의로 돌리는 선에서 제보와의 채무는 일단락하려 했어요. 몇 달 후 동생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혼을 했고 살던 집은 처분을 했으나 보증금 3천 외에 나머지 또는 살림살이를 사느라 서성이 살다가 나머지 2차는 버는 대로 갚겠다고 하더군요. 현재 자신은 다시 간병인 일을 시작해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밖에서 고생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동생은 결국 거절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산지 8년 정도 된 어느 날이었어요. 뜬금없이 제부가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다짜고짜 돈 1,000만 원을 내밀고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8년 전에 소송을 통해 명예 이전을 끝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치킨집을 차릴 때 엄마한테 빌린 1억 5천 중 나머지 또는 1달러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그대로 땅 문서를 내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돈과 함께 제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부동산 연락해 땅 치세를 알아보았는데 세상의 맹지인 줄 알았던 그 땅이 개발이 추진되면서 엄청나게 높아진 가격이었어요. 수십억 원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인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 왔었어요. 다음 날에 가족이 다시 일찍 나타나서 받으려고 했더니 땅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했더니 가족이 매달리며 자기 땅만 내놓으라고 우기더라고요. 어이, 당신이 말하는 땅이 뭡니까? 당신 땅? 우리 어머니 땅인데 기억이 안 나. 명예전까지 끝났는데요. 왜 우리 어머니가 돈을 묵지만 않은 채 땅이 초하라고 하다가 그 땅이 체험할 만큼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어. 이건 정말 도둑질자 같아요. 50분에는 할 말이 없으니 나간다. 백처럼 가난한데도 굳건함으로 뭉친 인간과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으니 우리 집을 다시 치는 짓을 하면 경찰을 불러야겠다는 걸 알아. 그러자 세부는 눈이 뒤집혀서 나를 밀치고 땅 문서를 찾으라고 온 집안을 뒤집었어요. 그 바람에 화분과 집기들이 깨지기도 했죠. 참다 못한 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제부는 침입,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이 사태로부터 우리 모녀는 접근이 금지되도록 작은 명령까지 받게 되었죠.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받았던 그 땅을 엄청난 돈에 팔았어요. 엄마는 그 돈을 동생과 나에게 반씩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동생을 찾아갔는데 그 돈을 받지 않겠다며 강하게 거절했어요. 자기 편에 그런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요. 비록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돌봄의 삶은 내 자신에게 더 편하고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제 통장에 저금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해 준비하려고요. 하지만 엄마도 이제 많이 늙으셨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앞으로는 엄마의 생일과 명절 때 집에 오도록 했어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도 엄마가 많이 그리워하시는데 어떤 모습이실지 상상이 가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결국 내 동생이니까요. 비록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동생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겠어요.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동생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며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